읽어주세요. 네. 노력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것이다. 증명되지 않은 노력에 대해 설명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변명으로 들린다. 네. 이 말이 동의가 된다면 이 주장을 증명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것에 불과하다라는 것, 말에 불과하고 변명에 불과하다라는 이 말에 여러분들이 동의한다면 그 동의하는 바를 교육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모델이 바로 이 모델이에요. 이게 증명 가능성을 추구하는 합리 모델의 기본 철학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열심히 가르쳤는데 증명하지 않으면 난 가르친 게 맞나? 라는 거죠. 나 열심히 했다니까? 증거가 뭔데? 그건 증거가 없어요. 그럼 실제로 열심히 가르쳤다라는 걸 인정할 길이 없다라고 여러분이 동의한다면 이게 최적의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댓글을 제가 쭉 오늘 보니까 저는 스마트폰에 여러분들이 글을 올릴 때마다 이게 푸시 알람이 떠서 바로바로 볼 수 있어요. 막 운전하다가 빨간 신호등이면 이렇게 보고 예전에 한번 그러다가 제가 사고 난 적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뜨면 궁금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그래서 거의 다 봐요. 수시로 보니까 한 번에 몰아보는 건 힘들지만 잠깐 보면 다 보게 되겠죠. 이게 대부분 한 3분의 2 아니면 4분의 3 정도가 이 디겐캐리 모델의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의견들을 다 다루셨어요. 괜찮다고. 근데 아주 일부 몇몇 분들이 이 증명 가능성은 약간 교육적이지 않은 것 같고 약간 인간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을 다루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3의 대안이 나와 있고 우리 강의의 후반부에서 제가 다룬다고 예고했던 그 직관 모델이라는 게 나중에 소개가 될 겁니다. 아마 그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엄청난 매력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은근슬쩍 은근히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디겐캐리 모형은 자 쓰세요. 제가 천천히 불러드릴게요. 자, 딕과 캐리의 체제적 교설계 모형은 인신론적으로는 객관주의, 심리학적으로는 행동주의에 기반한다. 인식론적으로는 객관주의, 구성주의가 아니라 객관주의에 기반하고요. 행동주의에 기반하는 모델입니다. 뭐가요? 딕과 캐리 모델. 이 모델이에요. 이 모델 딕앤캐리 모형. 자, 딕과 캐리 영어 스펠링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D-I-C-K, C-A-R-E-Y, 딕앤캐리. 근데 최근에 딕과 캐리와 캐리 모형이라고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딕이 선생님이고 캐리가 제자, 교수, 지도 제자인데 이 캐리가 결혼을 해가지고 캐리 부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셋이 이 책을 그 모형을 조금 더 디벨롭 시켰어요. 그러니까 딕 앤 캐리 앤 캐리 모델이 됐는데 anyway, 자, 딕과 캐리 모형입니다. 자, 두 번째. 자, 1번은 자, 딕 앤 캐리 모형은 행동주의와 객관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두 번째. 기본 가정. 자, 기본 가정 땡땡하고 확실성. 가로 열고 예측 가능성.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기본 가정이 뭐냐면 목표를 미리 정해 놓는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목표를 미리 정해 놓으면 이 교육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가 확실하게 방향이 정해졌고 예측 가능한 교육이 되는 거죠. 네, 이게 기본 가정입니다. 확실성. 근데 이 확실성은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객관주의이고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우주 만물은 객관적으로 우리의 의식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이 확실성에 대한 믿음이 그대로 교육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기본 원리. 땡땡. 자, 기본 원리는 증명 가능성.
비겐캐리 모형의 기본 원리는 증명 가능성, 즉 이 10개의 네모 박스가 오직 증명 가능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이 모형을 갖추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맨 처음에 원인 증명 가능성이라고 했죠. 가로 열고 원인 대시 결과의 구조 가로 닫고 다시 한번 원인 결과의 구조, 즉 인과적 구조, 줄여서 말하면 이게 증명 가능성이에요. 증명이라는 건 뭘 증명해요? 수학 교육과 손 들어보세요. 자, 수학 시간에 증명하라 그러면 뭘 증명하는 거죠? 증명의 대상이 뭐예요? 뭘 증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시오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명제가 어떻게 생겼어요? 명제의 구조, 명제가 어떻게 생겼어요? 다들 중학교 졸업한 지 오래돼서 가물가물하죠. 명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P면 Q이다. 그렇죠? 가정과 결론으로 돼 있죠. 원인과 결과의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연결지어서 확인하는 게 증명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따라서 자, 증명 가능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원인을 분석해서 요구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을 설정하는 거. 여기서 한번 증명 가능성이 들어가고요. 근데 여기 요구 분석이 뭔지 모르잖아요. 다음 주 인강 숙제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요구 분석을 이야기할 건데 이 요구 분석 수업을 다음 주에 할 건데 이 수업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 중에 8, 90%는 합리주의자로 변신할지도 몰라요. 왜냐면 합리성의 매력에 푹 빠지실 겁니다. 야, 이래서 사람이 합리적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합리성의 세계로 유혹을 할 겁니다. 다음 주 인강 숙제와 이 강의를 통해서. 물론 한 2, 3주 더 지나가면 완전히 그걸 또 다시 깰 거예요. 원래 저의 교육의 목적은 쌓아놓고 무너뜨리고 또 쌓아놓고 무너뜨리는 거라고 했으니까. 자, 일단 자, 두 번째 증명 가능성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목표를 세우고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평가 도구를 먼저 개발하고 가르친다. 이게 역시 증명 가능성의 원리에 입각한 프로세스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이미 충분히 반복을 했으니까. 마지막 증명 가능성은 이 전체적으로 초기에 설정된 이 목적을 총괄 평가를 통해서 증명합니다. 그 전체가 또 증명 가능성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증명 가능성은 쉽게 말하면 목표와 평가의 구조예요. 그래서 목표와 평가는 바늘 가는데 실 따라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목표와 평가는 바늘과 실의 관계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즉 교육 목표가 있으면 반드시 교육 평가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교육 목표가 없으면 평가를 할 필요가 없겠죠. 교육 목표가 있는데 평가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목표를 세울 이유도 없는 거죠. 그리고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교육을 했다라고 보여줄 아무런 뭐가 없는 겁니다. 증명을 하는 이유는 합리 모델이 이 증명 가능성에 매달리는 이유는 뭘까요? 자, 이 합리 모델이 증명 가능성에 매달리는 이유, 왜 이 증명 가능성을 기본 원리로 삼을까요? 무엇 때문에? 제가 방금 카톡에 올려드린 그 메시지처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거기 3번 쓰세요. 왜 증명 가능성에 매달릴까? 보여주기 위해서. 괄호 열고 설득을 위해서. 누구를 설득해요? 학교라면 학부모를 설득하는 거겠죠.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교육을 잘 시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몰려들어야 돈을 벌게 되는 거겠죠. 네, 이런 식의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기본 원리와 설명, 그 가정을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기획서를 쓰거나 혹은 기한문을 쓰거나 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염두에 두면 기가 막힌 설득적인 기획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이는 상황을 내가 연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몇 글자를 써가지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가서 봐. 혹시 자 기획서는 이렇게 쓰면 된다. 지금 내가 터득한 바, 내가 깨달은 바로는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실 분. 원리. 그냥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원리 이야기해 보실 분 계세요? 학생들을 야 내가 오늘 그 1시간 수업을 했어요. 45분이나 50분짜리 수업을 했는데 아이들에게 야 어때? 그 우리 나 교생 선생님이 너희들 수업 참 잘 가르쳤지? 라고 수업 딱 끝나고 애들에게 인정하게 만들려면 그 45분 수업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평가 도구를 미리 만들어 놓고요. 수업이 끝난 다음에 그 평가 도구로 아이들이 모두 100점 맞는 상황을 연출시켜서 근데 그게 뻔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문제를 미리 노출시키지 말고 문제의 답만 은연중에 노출시켜서 아이들이 내가 답을 안 해? 라는 느낌이 들게끔 해서 연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상하네. 우리 교생 선생님은 생긴 것만 잘생긴 게 아니라 잘 가르치네? 재밌어? 이런 느낌을 심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설득입니다. 이게 증명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회사에 있어요. 조직에 있어요. 그러면 윗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기획안을 쓴다. 어떤 아이템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획안을 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아이템이 아주 훌륭한 아이템이라는 것을 설득시킬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먼저 제시해요. 예를 들어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요즘 트렌드를 보니까 자 이 조건을 만족하면 매우 좋은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평가 기준을 먼저 제시를 하죠. 그리고 내 아이디어를 제시한 다음에 이 아이디어가 이 평가 기준 1번, 2번, 3번에 충분히 패스할 수 있는 그 기준을 갖추었다. 라고 설명하게 되면 거의 다 설득됩니다. 그 아이템이 부실하고 견고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설득이라는 것은 내가 제시한 평가 기준에 내가 주장하는 바가 평가 기준에 부합한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증명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증명을 어렵게 만들려면 평가 기준을 어렵게 만들면 되고요. 증명을 쉽게 하려면 평가 기준을 쉽게 만들면 되는 거죠. 아이들에게 수업을 내가 이번에는 좀 몸도 피곤하고 교생 실습 이거 하면 되게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는 좀 쉽게 풀어가고 싶어. 그러면 카웃 퀴즈를 되게 쉽게 내요. 수업도 되게 쉽게 해.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번에 내가 에너지가 충전돼서 이번 좀 깊이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카웃 퀴즈도 적당히 난이도를 높여놓은 다음에 수업도 적당히 난이도를 높여서 그거를 이렇게 밸런스만 맞추면 되는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되게 심플하죠? 인생의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것 같은데 그것도 값없이 공짜로 물론 여러분이 수강료를 내시지만 진짜 그 여러분이 내는 등록금으로 들을 수 없는 더 깊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그냥 간단한 팁, 노하우, 그냥 교육공학적 지식과 교육공학적 테크닉을 알려드린 거라고 보고요. 교생 실습 가서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그것을 초월하는 더 깊은 본질적인 이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면 오늘 그냥 바로 집으로 가셔도 돼요. 자 뭐냐면 필기 이 증명 가능성의 구조를 제가 설명드릴 때 어떻게 했냐면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누가 설정해요? 증명하려는 그 사람이 자기가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평가 기준 누가 설정해요? 역시 증명하려는 사람이 평가 기준을 만들어요. 내가. 맞아요. 그럼 그리고 나서 그 평가를 실행하는 건 누가 해요? 역시 내가 하죠. 그 데이터 수집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죠. 그럼 내가 다 하는 거죠. 이러한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환원론적 구조입니다. 환원론적 구조. 환원주의. 혹시 철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환원주의가 뭔지 아실 거예요? 아십니까? 이거 맞추시는 분들은 제가 학기말에 좋은 성적을 드릴게요. 누가 설명을 해주실 분. 환원주의란 이런 거다. 환원론. 없나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없어요?
만만한 게 교육공학. 이상호 선생님 혹시 환원론 들어보셨어요? 알아요? 못 들어봤어요? 환원론, 환원주의. 자, 설명드릴게요. 환원주의라는 거 뭐냐면 자, 오늘 여러분이 배울 주제는 어머니입니다. 자, 어머니란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을 말합니다. 오늘 교육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머니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배우셨어요? 아니면 그냥 어머니의 개념을 그냥 동어반복적으로 확인만 한 거예요? 동어반복적으로 확인만 한 거죠. 어머니라는 말을 뜻을 풀이한 거에 불과하지 어머니에 대한 어떤 새로운 지식을 배운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곧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분이고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분이 곧 다시 어머니고 그 안에서 맴돌죠. 그렇죠? 지식이 확장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 맴도는 이런 구조를 환원론이라고 합니다. 증명 가능성은 이 환원론적 구조 안에서 맴도는 거예요. 이 환원론적 구조가 우리에게 어떠한 그 인식적 효과를 주냐면 편안함과 안정감을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머니가 주제인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봐요. 자, 여러분, 어머니의 사전적 정의는 여러분을 낳고 길러주신 분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낳으신 분이 여러분을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그래서 다른 분이 길렀습니다. 그럼 그분은 어머니일까요? 아닐까요?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하면 막 머리가 복잡하고 막 헷갈리고 이게 뭔가 심리적으로 좀 불편하겠죠? 왜냐면 인지적 불일치를 막 유발시켰기 때문에 환원론적 구조를 깨야지만 우리가 지식이 성장하고 확장이 되는 건데 그 환원론적 구조 안에서 맴돌면 상당히 편안하고 확증적 지식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 어머니는 누구라고요?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분. 자,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분이 누굴까? 나중에 퀴즈를 봤더니 답이 어머니야. 나는 확실하게 어머니가 뭔지 알겠어. 이런 확증적 지식을 붙여주고 상당히 수렴적 지식이고 그리고 지식의 확장이라기보다는 어머니라는 개념에 대한 안정적인 그 지식의 개념적 구조를 그냥 확인시켜주는 거죠. 이게 바로 증명입니다. 그래서 이 합리 모델 교육은 환원론적 구조 안에서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 없는 모델입니다. 증명에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왜? 평가 기준을 내가 만들고 내가 평가해버리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머니라는 개념을 놓고 낳고 길러주신 분이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증명하니까 오류가 생길 수가 없어요. 에러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증명 가능성, 환원론적 구조가 바로 과학주의입니다. 이게 사이언스예요. 물 분자의 원소 기호가 어떻게 돼요? 분자 구조, 원소 기호 H2O죠. 자, 물은 H2O다. 이거 사이언스잖아요. 이거 지식을 확장시켜 준 건가요? 아니면 분석한 거죠, 그죠? 모든 이 분석적 학문은 환원적 구조를 갖고 있어요.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덩어리를 쪼개서 분석한 다음에 다시 뭉치면 원래 것이 된다. 이걸 설명하는 게 과학이죠. 태양계를 쪼개면 수금주와 목토, 천해가 있고 그걸 다시 뭉치면 태양계가 되고 우리 몸을 뭉치면 몸뚱이지만 우리를 쪼개면 오장육부와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분해해서 설명할 수 있겠죠? 이런 게 환원론적 구조입니다. 그래서 합리 모델은 실패하기가 되게 어려운 모델이에요. 쓰셨나요? 합리 모델은 환원론적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기가 어렵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현 학교 교육은 합리 모델을 가동시키고 있는데 끊임없이 실패하고 있을까? 자, 현 학교 교육은 이 디겐캐리 모델, 특히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이 구조를 구현한 거라는 걸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저것을 구현하고 있고 철저한 증명 가능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교육을 하라고 해서 학교에 가면 이제 여러분이
2015 교육과정을 따르는 중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1, 2학년을 담당하잖아요. 그러면 수행평가를 내 지도 선생님이 설계해놓은 미리 계획 세워놓은 그 수행평가대로 내가 수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르치고 싶은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배정받은 그 학급의 내 과목의 지도 선생님이 연초에 미리 설계해놓은 수행평가 계획이 있어요. 과정 중심 평가 때문에 수행평가를 쫙 설계를 해놔야 돼요. 과정 중심 평가 때문에. 그래서 그 수행평가를 여러분이 수행평가 도구를 만들어가지고 그 수행평가를 주고 아이들하고 그걸 막 채우는 게 수업이에요. 다른 말로 평가를 위한 수업을 하라는 거죠. 그래야 증명이 되니까. 그런데 이게 성공적인 교육이 돼요? 아니면 계속 실패해요? 왜 그럴까요? 현실적이지 못해서.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실래요? 이게 지금 환원문적 답변이죠. 현실적이지 못해서를 풀어서 현실감을 말만 늘여놨을 뿐 그 말이 그 말인 뭔가 새로운 지식이 덧붙여지지 않은 이게 환원문적인. 그래서 질문 답변이 이렇게 환원문적으로 오가면 두 사람은 1시간, 2시간, 3시간 수다를 떨었는데 배운 게 하나도 없는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걸 다 읊으려면 아마 오늘 밤새 이야기해도 왜 문제가 생기는지를 완벽하게 해명하는데 성공적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몇 주가 더 남아있는 거죠. 두 번째 질문. 지금 이 질문 쓰셨어요? 그 합리 모델이 증명 가능성의 원리를 고수하는 합리 모델은 철저히 환원론적 구조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환원론적 구조는 실패하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현행 교육은 왜 실패하고 있는가? 이거 참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교생 실습 가면 여러분이 딱 직면하는 게 이거거든요. 뭐야? 내가 대학원에서 수업 받을 때는 증명 가능성에 입각해서 실수할 수가 없는데 이 교육이 실패하기가 어렵고 애들은 흥분해야 되고 교사도 늘 뿌듯함에 연속해야 되는데 가면 교사는 늘 이렇게 무기력에 빠져 있고 아이들도 무기력에 빠져 있고 뭐 이런 원인이 뭔가 이 물음표죠. 두 번째, 이것은 이론의 실패일까요? 현장의 실패일까요?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실 첫 번째 질문이 환원론적 답변을 하지 않고 이게 지식이 확장이 되려면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지금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꿨어요? 이론의 실패인가? 교육의 실패인가? 그러니까 현장의 실패인가? 이론이 맞다면 현장에서 맞아야죠. 그런데 현장에서 안 된다는 거는 이론이 원래 틀렸기 때문일까요? 아까 우리 그 체육교육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론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어서일까? 이게 이론의 실패죠. 아니면 현장의 실패인가? 이론은 맞는데 이걸 현장에 실행하는 교사들이 너무 어설퍼서 생기는 현장의 실패인가? 이렇게 물어야 지식이 확장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냥 이론대로 현장이 안 돌아가니까 이론이 틀렸나봐 바로 답을 내는 게 아니라 질문을 조금 더 확장해 보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학부 수업이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질문이 안 나갔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대학원 수업이기 때문에 학부 레벨보다 조금 더 올라와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몇 분이 한번 시도해 보실래요? 이론의 실패일까요? 현장의 실패일까요? 답변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질문으로 연결지어서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라도 막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 막 이렇게 뭔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가 막 꿈틀거리는 분 계시지 않아요? 출석부에서 한번 더 훈련해볼까? 내가 출석부 여기다. 자, 다들 마음속으로 무슨 말을 할지 생각 좀 해보고 계세요. 제 눈에 딱 뜨이신 분 유지현님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네요. 네. 자,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그냥 생각나는 걸 즉흥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그 유지현님께서 확 믿고 있는 이론, 알고 있는 이론 중에
그게 있어요. 그 크리티컬 팩터, 크리티컬 포인트? 예? 크리티컬 피어리어드. 예, 저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 이론이 현실에 적용이 돼요, 안 돼요? 그게 누구의 이론이죠? 크라셴의 이론인가요? 아니면 촘스키의 이론인가요? 크라셴. 네. 그러면 뭐 아는 이론 하나 얘기해 보세요. 영어를 위해서. 그거 알아요. 그거 알아요? 크리티컬 피어리어드라는 게 뭐냐면 언어가 폭발적으로 이제 학습이 돼요. 근데 이제 그 기간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딱 그 기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결정적 그 구간이 있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이게 맞아요, 아니면 이론이에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이론을 실제 영어 교육에 적용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기 교육을 해야 돼요. 그 크리티컬 피리어드에서 학습을 최대한 할 수 있게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 크리티컬 피어리어드가 대략 몇 살쯤 전후해요? 제가 알기로는 8살? 그쵸, 한 7살, 8살 아마 대충 그 언저리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 영어 교육을 시켜야 아이들이 영어를 수월하게 배울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인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그 영어 교육과 교수님들 중에 유아교육과 교수님들 중에, 왜냐면 그 나이가 유아교육 시절이기 때문에 영어 조기 교육에 찬성하는 파가 반절이 있고 반대파가 반절이 있어요. 그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하는 논리는 왜 반대일까요? 아직 그 모국어가 완벽하게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어서. 맞아요. 그것도 되게 아주 설득력 있는 그 반박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론이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이론은 맞는데 현장에서 실패한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이론 자체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한 거죠. 그렇죠? 따라서 자, 이론의 실패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다. 또 누가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 예. 고마워요. 예, 잘 해주셨어요. 왜 없다고 하셨어요? 이론적으로 그렇게 설명이 됐으니까. 수학 교육 전공이세요? 아니면 체육 쪽. 체육 쪽이세요? 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를 정확히 맞추셨어요. 이론은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왜냐하면 이론이라는 건 원인과 결과의 구조이고 이 원인이 맞으면 이 결과는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걸 설명했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어요. 그거 하나 맞추셨고요. 또 하나는 그 원인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볼 수 없는 아주 이상적인 원인 상태예요. 그 조건 자체가. 누구도 그 조건에 부응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 자체가 이상적인 하나의 가설이죠. 가설이라는 것은 소설입니다. 우리가 소설을 가지고 진위 여부를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지죠. 그래서 이론은 맞다 틀리다의 평가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론은 그냥 학설입니다. 그리고 그 학설은 환원론적 구조로 볼 때 그 내적으로 완벽한 구조를 갖습니다. 인과론적으로.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론의 실패인가 교육의 실패, 현장의 실패인가? 자, 이렇게 물었을 때 첫 번째, 자, 이론의 실패일 수 있는가? 이론은 실패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왜? 이론은 학설에 불과하기 때문에 참거지 실패 여부를, 실패 성공을 따질 대상이 아니고 그게 소설이에요. 이론은 소설입니다. 자, 두 번째, 이론은 그 자체로 정합성의 원리를 갖습니다. 그 자체로 내재적으로 정합적이에요. 정합적이라는 것은 인과적으로 완벽한 구조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이론으로 인정을 받죠. 그래서 이론은 스스로 완벽하다. 하지만 소설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론은 실패다 아니다라고 말할 그 대상이 아닙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현장의 실패일까요? 교육이 이렇게 안 돌아가는 건 현장의 실패인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한번 또 해보시겠어요? 성함이? 김의연.
김우현 선생님, 김우현님. 아니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아 그리고 되게 잘생기셨어요. 예, 제 스타일이라고 말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현장의 실패라는 말은 성립 가능할까요? 역시 이 또한 어불성설일까요? 딱 직관적으로. 이것도 뭘 그렇게 가능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들은 답변 중에 되게 멋있는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말을 단호하지 않게 아주 부드럽게 표현을 한 거죠. 올바른 태도입니다. 제가 이게 잘 못하는 건데요. 저는 강의할 때 되게 단정적인 어조로 단정적인 표현을 많이 써서 수강생들이 상당 부분 거부감을 갖거나 불편해해요. 저 말이 꼭 옳지 않을 텐데 저 사람 왜 자꾸 저렇게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앞에 마이크 들고 강의하는 저는 연기자에 불과하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영화 본다고 생각하고 보시라고. 근데 아주 좋은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현장의 실패다라는 이 말 또한 이것이 뭐라고 하셨죠? 이 또한 옳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더 부드럽게 표현하셨는데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현장의 실패라고 말하려면 성공 실패를 가늠할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준을 제공해 주는 역할이 이론이 합니다. 근데 이론 자체가 그러니까 맞는 이론, 틀린 이론이라는 걸 우리가 말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 현장에서 성공 실패를 판단해 줄 절대적 기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의 실패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실패 성공을 가늠할 절대적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제 설명이 명쾌하신가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제가 여러분이 그 인강으로 공부해 오신 거에 대한 훨씬 더 깊이 있는 설명까지 드렸고요. 근데 우리 김우현 선생님은 인강을 안 들으셨는데도 이렇게 답변을 되게 잘하시네요. 되게 놀랍네요. 네. 어쩌면 인강을 안 들어서 그럴 수도 있나? 막힌 지식이 없어서. 네, 그것도 장점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일단 제가 전달할 거는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미진하다고 생각되거나 아직 이해가 더 필요해서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손을 들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9시 40분까지는 안 끝날 거라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뭐라도 좋습니다. 어떤 질문이 좋으냐면 저를 좀 당혹스럽게 하는 질문 해주시면 좋아요. 네. 그리고 저는 절대 당혹해하지 않을 겁니다. 저를 무너뜨리시거나 저를 난처하게 하시는 분은 제가 A+를 드립니다.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학교 교육 아니고 저는 기업 교육부인데 네, 기업 교육이시죠. 현장의 실패 성공을 딸 수 없고 가능한 뭐 절대적 기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절대적 기준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NCS 기준이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네네. NCS. 그걸 현장에 적용을 할 때 각 개인마다 각 개별마다 회사마다 다 다른데 그 기준이 그 있습니다. NCS가 뭔지 우리 다른 분들이 모르니까 한번 소개해 주시면. NCS는 이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해서 이제 뭐 인사나 영업, 구매 뭐 이런 거 다 직무를 다 번호로 매겨서 능력 단위 요소, 그다음 수행 정도라고 해갖고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고까지 다 정한 게 NCS라고 합니다. 내셔널 컴피턴시 스탠다드라고 해서 국가가 각 그 직군별로 레벨을 다 정했어요. 그러니까 자격 레벨을 정한 거죠. 그리고 그 각 그 레벨별로 가장 초보 레벨부터 그 마스터 레벨까지 그 역량을
마치 역량 사전처럼 정의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테스트를 해야 뭐 8단계,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쭉 레벨이 올라가는 거죠. 그거를 전문대학이나 대학에서 아이들이 그걸 시험을 봐서 나는 몇 레벨의 그 역량을 갖추었다. 그러면 그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소위 이 평가 도구를 마련해 놓은 거죠. 평가 기준을.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 이해되셨죠? 네, 그런데요. 그거를 고용노동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평원에서도. 예. 그럴 경우에 현장에서 그 기준이 미달됐을 때는 현장의 실패라고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 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확실한 거는 제가 교육부 장관이 되면 NCS를 바로 폐기할 겁니다.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이고요. 나머지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혼자 설명하는 거에 불과해서 좀 그러긴 한데 일단은 NCS가 그때 따로 남아서 질문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때 제가 살짝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우리 동영상을 잠깐 여기서 끄고 갈까요? 네.